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글로벌 탑 프론티어 송가병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제가 더 잘 알죠. 수없이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돈을 주느냐, 왜 돈을 주고 그 주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딱 요거예요. 요거. 그 두 가지만 알면은 이 사업은 아주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굉장히 맑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선뜻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내심 이거 분명히 일부는 뒤에서 들어오는 돈일 거야. 뒤에서 들어오는 돈을 앞에 돌려 막아줄 거야.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100% 사기인데 아직은 좀 더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나만 벌고 빠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플랫폼의 탄생 배경이에요. 이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돈을 주지? 왜 돈을 주지? 유저를 모은다는데. 세 번째는 how가 되겠죠? 어떻게 주지? 뭘로 주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업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머리를 맑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KOK잖아요. KOK 사업의 구조, 수입 구조와 KOK 토큰을 알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비트코인을 알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속성 또는 비트코인이 왜 탄생됐는지 이것을 배경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거거나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스스로가 쭈뼛쭈뼛해져요. 이론적인 무장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비트코인을 알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에 대한 얘기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와 KOK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게요. 한 1시간 반 정도 녹음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아마 이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나온 전체적인 사업 설명보다는 좀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이 맑아지실 건데, KOK를 알기 전에 비트를 알아야 되고 비트를 알기 전에 금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드릴 선물로 맨투맨 티셔츠 2장을 가져왔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 질문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 가장 근사한 답을 하신 분한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암호화폐의 대명사, 상징, 비트코인이죠.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이 탄생된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탄생된 배경이나 이유,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들 암호화폐 사업하시잖아요. 블록체인 사업하시잖아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 왜 탄생이 됐고? 네, 말씀해 보시죠. 4차 산업혁명. 두리뭉실합니다. 네. 거래 투명성. 네? 거래 투명성. 거래 투명성. 블록체인 기술이죠. 네. 정답은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탄생된 이유.
탈중앙화. 탈중앙화. 근사치에 다가갔어요. 탈중앙화. 근사치에 다가갔지만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왜 생겼을까? 자,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졌어.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가치가 하락돼서 지폐의 가치가 떨어져. 아니 답을 지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좀 전에 그 달러의 가치가 뭐 말씀하신 분은 정확히 대답이 어떤 거였어요? 달러의 가치가 아니고요. 네. 일정한 양을 찍어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 기술이 그 신뢰감의 안정성을 신뢰도의 문제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결정적인 제가 원하는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 자, 2008년이죠. 리만 사태가 발생이 됐죠.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미국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 IMF 때처럼. 근데 IMF가 미국 거예요.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달러의 양적 완화, 무한정 발행을 하게 됩니다. 무한정 발행.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 화폐라는 것은요, 크게는 두 가지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 전달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치가 보존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앞에 사장님 성함이 우정연입니다. 이정현 사장님한테 10,000원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10,000원의 가치를 전달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을 때 10,000원의 가치와 이정현 사장님이 갖고 있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이걸 가지고 슈퍼에 가서 장을 봤을 때 똑같은 양의 상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금으로 비교를 할게요. 우리 아들 27살인데 27년 전 돌잔치 할 때 금값이 4만 몇천 원 정도 있었어요. 그때 돌잔치 가면 한돈 사가는 건 그냥 사갔어요. 지금 한돈 사오나요? 어림도 없죠. 3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금값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금의 양이 한정이 돼 있고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경제가 불안해지면은 금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도 있지만은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1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만 원의 가치는 어떻죠? 마트에 가고 말잖아요. 그죠? 형편없이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죠. 즉, 리만 사태 때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바람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 달러는 중앙화된 화폐예요. 달러는 어디서 찍어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죠. 우리 원화는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죠. 한국은행은 누구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거죠? 예, 똑같아요. 중앙화된 어떠한 특정 권력기관이 통화량 조정과 경기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탈중앙화, 중앙, 어떤 기관이나 권력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게 바로 탈중앙화예요. 민간화폐입니다. 민간화폐. 그럼 굉장히 헷갈려요. 아니,
어떤 중앙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이 어떤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10,000원을 보냈으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누구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를 우리끼리 보장을 한다고? 그걸 누가 믿어? 이게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분산장부라고 하죠.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좀 더 심오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특정한 기관이나 국가가 맘대로 가치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탈중앙화된 화폐. 결과적으로 이 탈중앙화를 하는 이유는 가치가 보존되도록 한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느냐? 그전에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달러가 금 보유량만큼만 찍어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생겨난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나와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금이라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걸 갖고 있죠. 전 세계 금은 약 17만 톤. 우리 서울에 있는 올림픽 수영장 5개 분량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채굴된 것은 4개 분량. 아직 지하의 추정 매존량은 1개 분량. 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화와 중화라는 게 있어요. 가벼운 돈과 무거운 돈. 그래서 경화, 가벼운 돈은 국가에서 마음대로 찍어내는 돈,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돈을 가벼운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거운 돈, 이것을 가지고 금이라고 얘기해요. 금, 은, 동.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금이에요. 금. 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희소성의 원리로서 금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금의 속성이. 상품 하나 드려야 돼. 가치가 떨어진다. 예. 성함이 안용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의 속성, 큰 특징이 많은데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소성,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금값이 좌우가 되는데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금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다 통한다. 세계적으로 다 통한다. 맞죠?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금을 돈으로 인정을 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금의 속성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금을 왜 좋아할까요? 왜 상추값이 오르고 배추값이 오르면은 왜 금추라고 하죠? 비싸니까. 다이아도 비싸잖아요. 희소성의 원리로만 따지면은 금추라고 하지 않고 다이아추라고 하고 아니면 은추, 동추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금추라고 할까? 왜 모든 게 오르면은 비싸지면 금값이 됐다고 얘기할까? 은값이나 다이아값이 됐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시세에 반영한다. 시세에 반영한다? 네. 물성이 변하지 않는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다이아 값이 됐다고 하지 않고 왜 은값이 됐다고 하지 않고 왜 하필 금값이 됐다고 할까? 왜 모든 비싼 것은 금으로 따질까? 변함이 없어서. 네. 은이나 동은요 변색이 돼요. 물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됩니다. 그럼 다이아는 변색이 없어요. 그럼 왜 다이아가 희소성이 더 큰데 모든 돈의 척도를 다이아로 하지 않을까?
다이아는 원석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1캐럿이 1000만 원이면요. 10캐럿이면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10억이 돼요. 100억이 돼요. 원석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있고 똑같은 크기라도 세공 기술에 따라서 투명도에 따라서 다이아 값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오로지 금만은 물성이 변하지가 않고 1온스의 가격과 100온스의 가격은 곱하기 100하면 돼요. 정직합니다. 이래서 인류 역사에서 돈의 척도는 오로지 진짜 돈은 금이에요. 금. 그럼 달러는 왜 생겨났느냐? 금을 갖고서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금 보관소에 세공소에 맡겨놔요. 그리고 보관증을 끊어옵니다. 그 보관증이 오늘날의 달러예요. 그 보관증을 갖다 주면은 금 세공소에서 금하고 바꿔줍니다. 그 세공소가 오늘날의 은행이에요.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책 한 권만 읽어보시면 어떤 책이든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책이든지 이러한 내용 정도는 다 나와요. 그래서 금융의 역사, 돈의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돈의 미래가 나오는데 자, 아직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왔죠. 금이 왜 이렇게 비쌀까? 오로지 왜 금만을 가장 유일한 돈으로 취급을 할까? 희소성이라는 것, 양이 작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가. 네. 어느 나라든 네. 금값이 그 나라 경제 물가에 반영은 되지만 중산층 기준으로 해서 그 거래될 수 있는 그 평균화를 보면서 미리지 않나요? 평준화 가격을 따지는 게 금이다. 예, 다이아몬드 비싸고 돈은 싸고 어느 나라는 중산층 기준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야,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심오하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도 못 본 학설이에요. 그건 제가 좀 더 공부해 볼게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금의 속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니까 금값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금을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길까? 그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희소성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일에 금을 어느 누가, 어떤 기관이, 어떤 국가만이 마음대로 채굴하고 찍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법정화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죠? 네. 금이 바로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라는 것은 중앙에 어떤 놈이, 어떤 기관이, 어떤 국가만이 그것을 독점해서 공급하거나 찍어낼 수 없다는 것을 탈중앙화라고 합니다. 금은요, 어느 누구나 채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개울가에서 그 뭐죠? 채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금 채굴할 수 있어요. 사금. 금광. 나라에서 정한 기준만 누구나 다 충족을 하는 금광 허가 내줍니다. 특정 회사, 특정 기관, 특정인만 채굴할 수 없다. 특정 자가 들어가면 뭐다? 그게 중앙화예요. 금이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탈중앙화된 것과 수량이 작다. 즉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바로 금과 똑같은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희소성은 뭐죠? 전 세계에 2,100만 개밖에 없다. 현재 약 1,900만 개 채굴 정도됐다. 1,880만 개, 90만 개 채굴됐어요. 이 중에 400만 개 정도는 430만 개일 거예요. 400만 개 정도는 이미 하늘나라로
하지겠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하드를 잃어버리거나 전송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2100만 개가 다 채굴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건 1700만 개밖에 없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명당 하나도 갖지 못한다. 뭔가 좀 섬찟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까요? 약 2달, 석 달 전만 해도 2천만 원대? 그죠? 근데 오늘 현재 5,200만 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판을 읽는 거예요. 판. KOK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금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까? 어디 신문 방송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그냥 대답해 보세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비트코인의 주식을 오케이. 테슬라가 불을 지폈죠. 테슬라. 최근에 갑자기 오르네요. 그럼 테슬라는 왜 비트코인을 자동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기네 전기 자동차를 살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을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시그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만 허용하면 됐지. 자그마치 1조 6천억 어치를 매입을 해버렸어요. 가치 상승. 예. 현금 보유액의 7.7%를 썼어요.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자기 회사에 있는 현금 보유액의 7.7%를 썼는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과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될까요? 됩니다. 다만 불편해요. 비트코인은 가치 전달의 수단이라기보다가 가치 보존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현금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양을 모으겠다. 그러면 자기네가 이미 1조 6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수요를 유동성을 발생시키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근데 그 전에 테슬라 이전에 비트코인 가치를 올린 집단이 하나가 또 있어요. 사실은 거기가 시동을 걸었어요. 페이팔. 지금 입에서 가지가지했죠. 페이팔이 시동을 걸었어요. 페이팔이 우리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을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데요, 페이팔의 결제 방식과 테슬라가 얘기하는 결제 방식은 달라요. 자, 내가 페이팔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요, 그 페이팔은 내가 지불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해서 줍니다. 그 공급자한테.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교환을 시켜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그대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 숨어있는 의도가 명확하죠. 명확하죠. 여기서 불을 땡겼어요. 페이팔이 불을 지폈는데 확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은 게 테슬라예요. 거기에다가 뉴욕 최고 오래되고 최대로 큰 은행이 멜론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멜론 은행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
자, 그 다음 마스터카드에 의해서 비자 카드가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 엊그제 또 나왔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에 넣겠다. 왜 이럴까요? 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니 지금까지 2017년의 장세는 우리 개미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개미들이.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들어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 들어와요. 왜 이럴까요? 마치 한꺼번에 작당을 했다는 듯이. 이게 국제적인 금융의 흐름이에요. 그럼 그 흐름의 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9년도 6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사카에서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G20 정상회의.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도 많은 나라 정부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말고 암호화폐를 자기네 나라의 어떤 기축통화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방어를 했는데 이것을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국제 금융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자 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 6월 29일 날 공동 성명서예요. 거기에 각 나라의 재무장관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부총리죠. 거기에 다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하는 조건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국제금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단 자금 세탁 방지구의 권고안을 준수하고 테러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조건이다. 그 다음부터 전 세계 OECD 국가에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작년 6월 30일부터 실사를 하러 다닙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우리나라는 법을 언제 만들었죠? 작년 3월 24일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25일 날 법이 시행이 됩니다. 아니 그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사기고 도박이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떠들던 정부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국민들 모르게 법을 만들었어요. 특검법이라고. 특정 금융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올해 3월 24일부터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급기야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까지 뗍니다. 세금까지 뗀다는 건 뭐예요?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더 늦기 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사한 바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암호화폐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대단히 올라가는데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KOK, 콕토큰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알려드린 거고 비트코인을 아시려면은 금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과 KOK의 동일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정리가 끝나죠. 재밌나요? 네. 올해 얼마까지 갈까요? 1억 5천. 1억 5천. 엄청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몇 개나 가지고 있냐고 또 물어봐요. 몇 개가 어디 있어? 아, 참. 궁금한가 봐요. 제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무진장 벌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KOK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운용하는 법도 오늘 배우셔야 돼요.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죠. 돈 버는 3대 원칙이 있다고. 첫 번째, 돈 냄새를 맡아야 된다. 자, 400만 원짜리 월급쟁을 해서 그걸 줄여서 전략을 해서 돈을 벌겠다? 미친놈이에요. 다 줄였어도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 줄였어도. 4천만 원을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줄였을 생각을 하지 말고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하면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것도 미친놈이에요. 그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지 돈 버는 도구는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돈 벌 짓을 해야 됩니다. 돈이 되는 곳 가서 놀아야 돼요. 엉뚱한 데서 놀면서 나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돈을 벌려면요, 뭔가 돈 벌 짓을 해야 되는데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그럼 돈 냄새는 언제 나느냐? 세상이 뒤집어질 때, 세상이 변할 때,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법정화폐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고 현실 경제에서 가상경제로 넘어갈 때, 지금 과도기 때, 그리고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때, 정부에서 권하지 않을 때, 이때 돈 냄새가 풀풀 납니다. 사기 냄새도 풀풀 납니다. 기회와 사기는 아주 양날의 칼이에요. 사기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짝퉁이 많은 것은 명품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두 번째는 돈을 잘 굴려야 된다. 이거는 그 예전에 소설 상도에서 나온 글귀예요. 세 번째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타이밍. 자, 저는 남이 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죠. 코인 손대면 안 돼요. 두 번째, 다단계 하면 안 돼요. 왜? 다 패가망신하니까. 근데 남이 하지 말라는 짓을 저는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박 성공을 한 거예요. 남이 이미 다 할 때는요, 나한텐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이 사업에 확신을 갖고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거절을 한다. 그럼 나한테 80%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만큼의 성공 확률은 커지는 거예요. 거절을 당한 횟수만큼 굉장히 성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알아듣고 그들이 할 때는 이미 정보가 아닌 기회 선점이 아닌 상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공부하고 비즈니스로 전달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거절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설득을 해올 때는 감사해야 돼요. 자식 아직 모르고 있구나. 너는 내 밥이야. 넌 내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씨를 뿌렸거든. 오게 돼 있어요. 왜? 아니 돈 벌어주겠다는데 좋은 정보 주겠다는데 싫어하려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딱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이 떠들썩할 때 이게 예전에 네가 말한 거 그거 맞니? 그렇게 됩니다. 전 벌써 효과가 많이 오잖아요. 자, KOK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볼까요? KOK는 플랫폼의 탄생 배경.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이 왜 생겨났느냐? 네. 한국이 만들면 전 세계에서 누구나 엄지척을 하는 제품들이, 상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K-팝은 이미 독보적이잖아요. K-드라마. 우리 킹덤 같은 드라마 우리가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인은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아예 꿰뚫고 있어요. 거기서 갓을 보고 호미를 봐가지고 아마존에서 사드립니다. 정작 우리가 몰라요. 우리 만화, 우리 웹툰이요.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일본 만화 보고 컸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이버 웹툰이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한국의 영화 대단하죠? 게임 전 세계 1, 2, 3위 업체가 다 한국 업체예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 3개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자그마치 55%. 근데 정작 한국인들은 몰라요. 방탄소년단이 다이아마이트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작년 11월인가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한국의 접속률이, 트래픽률이 9%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 세계가 91%예요. 외국인들은요, 우리 드라마, 우리 게임, 우리의 음악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실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K 컨텐츠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사실로 믿느냐라고 했더니 70%가 이건 정부에서 좀 포장을 한 듯하다.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우리가 몰라요. 이런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창조를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글로벌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넷플릭스 이러한 플랫폼에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유저를 만날 수 있고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구글과 애플이 매출의 30% 이상을 떼가죠.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 상품이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얼마나 다운로드되고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거 항의하고 따졌다가는 당장 잘립니다.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속돼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디지털 식민지화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스토어에 올려서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불법 다운로드, 불법 복제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아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하세요이에요.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 드라마와 우리의 콘텐츠, 우리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저개발 국가일수록 K 콘텐츠를 더 좋아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근데 얘네들은 현금은 쥐고 있는데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카드가 있을 리 만무죠? 현금은 쥐고 있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데도 결제를 못해. 크게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면 뭐가 좋아지느냐? 자, 내가 구글에 올렸다. 내가 블록체인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 변조가 안 돼요. 그리고 구글이 만일에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면 구글에서 돈을 주니 안 주니 눈치 볼 게 없어요. 자동으로 정산이 돼.
매출이 뜨면 바로 그냥 통장으로 꽂혀. 이게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카드가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암호화폐로 전 세계에서 결제를 할 수 있고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인이 K 콘텐츠를 배경으로 해서 최초의 스타트업 기업을 만든 게 KOK 플랫폼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어요? 네. 두 번째. 왜 돈을 주지? 왜 돈을 주지? 자,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콘텐츠가 들어서고 유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발생돼야 되는 거죠. 근데 콘텐츠를 먼저 갖다 넣어야 유저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광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볼 게 있고 쓸 게 있어야지. 그럼 콘텐츠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쓸 유저가 없으니까 아니 콘텐츠가 안 들어와. 사가라 그래 돈 내고. 그래서 우리가 마기아 게임을 넥슨으로부터 사온 거예요. 그리고 축구한 게임 같은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근데 언제까지나 사올 거야. 우리가 이 플랫폼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플랫폼인데 구글처럼. 그리고 광고주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광고주들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들어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람부터 모아야 돼요. 근데 사람을 모으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와. 또 광고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데 꾀를 부린 거죠. 마치 카카오처럼. 우리가 카카오에 왜 들어갔어요? 문자? 무료 문자. 예. 20원짜리 무료 문자 쓰려고 한 달에 돈 10,000원 아끼려고 몇천 원 아끼려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뭔가의 금융적, 재정적,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요, 지가 무릎 꿇고도 들어와요. 자발적으로. 카카오가 지금의 카카오가 될 때까지 무료 문자 서비스를 자그마치 2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졌을 때 애니팡 게임을 딱 떨어뜨려서 우리가 그 500원, 1,000원 주고 국민 게임이 됐죠? 그 300억 가까운 적자를 단 몇 달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우리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금전적인 혜택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거죠? 네. 그리고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걸 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토큰 이코노미. 자, 중앙화된 플랫폼은요, 뭔가 강제성이 있어요. 들어와. 그런데 탈중앙화된 플랫폼은 강제성이 없어요. 중앙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발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걸요? 사업 설명 때. 자,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신뢰라는 게 쌓입니다. 레피테이션,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죠. 근데 처음에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플랫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인지를 몰라. 내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맡겨도 되는지 분간이 안 가.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꼬인 거죠. 말하자면은 12%를 줬잖아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은 9%, 7%죠.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이 그러잖아요.
좀 안 다치고 내 머릿속에 먹물들었다 그러고 야 세계적인 헤지펀드가 연간 20% 수익률을 보장 못 해주는데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TOK, 콕플레이는 연간 80%의 수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돌려막기 아니면 사기지. 똑똑하다고 그 얘기를 해요. 헛똑똑이에요. 블록체인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요. 이 수익률은 우리한테는 수익률이에요. 회사는 뭐죠? 광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다 광고비에 쓸 돈으로 광고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혜택을 주니까 한 명, 두 명씩 몰려들어요. 이제 이렇게 몰려들어요. 자, 수익률을 줄이는 것은 회사로 보면 비용을 줄이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수요자가 사용자가 별로 없는데 토큰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시장에. 회사가 비용 부담이 크죠. 프로모션이에요. 9%, 7% 지금도 프로모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토큰의 시중 공급량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저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유저가 늘어나죠.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 플랫폼이 커져요. 이 안에 유저들이 생겨요.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컨텐츠가 들어가요. 광고주들이 들어와요. 여기서 매출이 나죠. 매출이 나니까 이익이 증가가 돼요. 근데 이 이익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보상을 지금 충당할 수 있느냐? 아직 안 돼요. 아직은 프로모션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적자다. 아직 이 손익분기점에 못 왔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적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유저가 증가가 되면은 여기서 채널링 서비스도 들어오고 콘텐츠도 들어오고 광고주도 들어오면서 지금 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토큰의 가치가 상승이 돼요. 토큰의 수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줄어들고 사용처와 사용자가 늘어난다. 자, 여기서 뭐 생각 안 나요? 혹시 비트코인 생각 안 나나요? 비트코인 11년 전에 탄생됐어요. 처음에는 블록당 50개를 채굴 보상으로 줬어요. 그땐 채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었어요. 그냥 도토리였어. 그러니까 0.001달러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 돈 1원으로. 공급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블록당 50개에서 25개, 12.5개, 지금은 6.25개 블록당. 채굴 난이도가 무진장 높아졌어요. 그리고 3년 뒤부터는 블록당 3개밖에 채굴이 안 돼요. 그리고 2030년이면 채굴 완료. 99%가 채굴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2140년까지 채굴이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책이 처음엔 많이 퍼주다가 토큰을 많이 공급하다가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0.14달러로 시작했잖아요. 쌌죠? 네. 토큰을 계속 반감기를 통해서 지금 줄여나가죠? 네. 그런데 유저는 계속 많아지죠. 사용처 많아지죠. 수요자가 많아지죠. 토큰의 가치가 지금 플랫폼에서 0.4달러가 됐어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다? 토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고,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잣대, 법정 화폐의 개념에서 보니까 아니 뭘로 벌어서 거기 볼 것도 없던데 쓸 것도 없던데 살 것도 없던데
뭘로 벌어서 7%를 줘? 7%를 줄 수 있는 회사는요, 하느님이 만들어도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모션을 하는 거다. 그러면 적자겠네. 예, 형식상으로는 적자죠. 내용상으로는 적자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 자, 이걸 벌어서 이것을 충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외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2019년 9월 30일 KOK가 출범할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800만 원대 시작했고 이더리움 20만 원대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가치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금 5천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영업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아요. 굳이 뒤에 들어온 돈으로 돌려막기 안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7%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광고비로 준다면서요. 맞잖아요. 광고 쓸 돈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준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광고비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었길래 예산이 있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돌려막기 아닙니까? 뒤에 사람 돈 들어가지고 앞에 사람 돈 메꿔주는 돌려막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광고 예산이 있든가 아니면 돌려막기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토큰 이코노미는 뭘로 준다 그랬죠? 토큰으로 줘요. 토큰. 토큰의 원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만들었어요. 이 가치를,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토큰을 드린다고요. 만일에 법정화폐를 드린다면은 그들의 얘기가 맞죠. 광고 예산이 있었어야죠. 수십억, 수백억이 있었어야죠. 그 돈을 가지고 돌려막기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줬어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토큰으로 주잖아요. 즉,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유저들이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콕 토큰이 채굴돼서 나오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또 왜 받아? 유저 모은다면서. 유저 모은다면서 돈을 왜 받아? 그런 의심도 안 드세요? 그럼 내가 유저로 있을 테니까 돈만 줘.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요, 여러분들이 유저로 있으면서 어떠한 활동에 기여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한 것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한 거예요. 블록체인 분산 장부가 좀 더 단단해지고 쫀쫀해지면서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에 한 만큼 비례적으로 토큰을 드리는 겁니다. 토큰의 채굴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와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거 했는데 이거 사기야. 그리고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아까 저 제일 처음에 질문하셨던 우리 투자금 어디에 썼어? 밝히세요.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뭔가의 재화나 용역하고 내 돈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채굴기,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맞바꾼 나의 재화가
나의 부동산이, 나의 주식이 올라갔으면 투자에 성공을 한 거고 떨어졌으면 투자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뭘 사나요? 뭘 사는 게 없어요. 회사가 아무것도 안 팔아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예치만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킹. 블록체인 용어죠. 예치하는 것 자체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에 해당하는 만큼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게 토큰 이코노미예요. 즉 은행에 내가 예치해 놓고서 내 돈 니네들 어디 썼어? 이렇게 따지시는 분 있어요? 없죠. 따질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유저가 플랫폼에 들어갔어요. 콕이 나와요. 근데 내가 콕을 받아든 순간 플랫폼에서 0.4달러의 가치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거래소로 KOK를 인출을 합니다. 팔아요. 팔려요. 오늘 아마 0.45달러 시세일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죠? 회사가 사주나요? 회사가 사주나요? 거래소의 홀더들이 사죠? 유저들이 사죠? 회사 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회사 돈 안 들어갔어요? 제1이라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서는 가치를 인정해 주죠. 이것을 가지고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토큰은요, 코인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용처와 사용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회사가 돈 들여서 매입해 주는 게 아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교환을 하죠. 교환을 하죠. 그러면 교환할 때는 회사 돈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쇼핑에 사용되던 교환을 했던 게임을 했던 우리가 쓴 토큰은 회사가 다 교환을 해줘요. 교환을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버려버려요. 소각을 시킵니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3번의 소각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소각을 보면은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보면 그건 유변조가 안 돼요. 그걸 보시면은 몇백만, 500만 개인가 뭐 얼마 소각을 했는데 172억 원어치 소각했다는 게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당시 가격으로.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버리느냐, 소각을 시켰느냐? 바로 이거예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자,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서 영업이익의 일부분이 우리한테 보상으로 주게 되고 또 나머지 모자란 것은 토큰에 비트나 이더에 받아놓은 영업의 이익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회사도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우리한테 돈만 벌어주고 예?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회사도 돈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대적할 만한 한국이 만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망도 있죠. 이상도 있죠. 근데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보상 주고 나머지 회사가 가져간다? 그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나 일반 산업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려서 이익의 일부를 네 영업수당으로 주고 회사가 가져가는 거. 그건 일반적인 전통산업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 회사는요, 이 가치 상승을 시켜서 돈을 벌어요. 왜? 5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50억 개를. 그 중에 15억 개만 시장에 공급을 해요. 그 15억 개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첫 해년도 5억 개, 둘째 년도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유저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점점 줄여요. 토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갖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소각시킨다. 왜 돈 들여서 소각을 시켜요? 결국에는 가치를 상승시켜서
50억개 중에서 회사가 35억개를 소각용으로 갖고 있어요. 5년 뒤부터 채굴합니다. 이제 4년 뒤부터. 그럼 이 35억개가 지금 곱하기 0.4달러, 지금 플랫폼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것이 4달러가 되고 40달러가 되는 순간요. 35억개 곱하면 약 150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래서 오래 갈까요? 저 경영진들 믿음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뭔가 사람이, 인간이 뭔가 범행을 하거나 어떤 저의를 행할 때는 동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돈을 먹고 튈 때는 그만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몇 년 뒤에 100조 이상의, 아니 4달러만 돼도 10조 이상의 돈을 벌 사람들이 꼴랑 우리 돈 먹고 튀어요. 그리고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서울대 나온 기업의 대표들이. 저 사람은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 속은 몰라요. 그건 감성적인 거고요. 이성적인 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먹고 튈 이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에요. 저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돈을 못 벌어요. 이 회사에서. 각자 회사의 대표이면서 여기서 월급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사기꾼 소리를 들어가면서 묵묵하게 앞으로 가느냐? 옆도 안 돌아봐요. 임원들은. 왜? 이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식 있죠? 구글과 넷플릭스를 이기겠다는 사명의식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부자가 돼야 돼요. 코인을 스톡옵션으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몇 년짜리. 그 락업이 풀리는 순간 자기도 이 가치를 상승시켜서 엄청난 부자가 되보겠다. 이걸로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지, 이 영업이익을 컨텐츠 팔고 수수료 받아서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고 나면 뭐가 회사가 돌아갈까요? 그거는 물류 네트워크에서 하는 얘기고 일반 전통산업에서 하는 얘기죠. 법정화폐에 관련된 얘기죠.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좀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단어를 꼭 강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기초사업 설명 때 다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는 토큰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토콜 경제. 우리는 플랫폼이에요. 그럼 플랫폼 경제라는 얘기인데, 그럼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는 어떻게 다르냐?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누가 콘텐츠 주죠? 우리가 콘텐츠 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보죠. 근데 돈은 누가 벌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플랫폼만 돈을 벌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철가방 어플 통해 짜장면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치킨 사 먹었잖아요. 그죠? 돈은 누가 벌어갔어요? 걔들만 벌어갔죠. 우리가 카카오에 무료 문자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카카오가 돈을 벌었어요? 이게 플랫폼 경제의 명암입니다. 플랫폼을 만든 사람만, 우리가 분명히 그 플랫폼의 성공에 기여를 한 건 사실인데 우리한테는 하나의 혜택이 없이 플랫폼을 만든 그자들만 돈을 벌어왔어요. 즉 이걸 가지고 주식회사의 개념입니다. 플랫폼, 이제 경제의 개념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을 만든 사람한테만 돈을 벌어가게 하고 혜택이 주어져요. 우버,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없지만 에어비앤비, 내가 집 내주고 내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방을 갖다 썼는데 돈을 누가 벌어갔어요? 에어비앤비 플랫폼만 돈을 벌어갔어요. 여기에 토큰 이코노미, 토큰 경제를 대입을 합니다. 이걸 정확히 개념을 하셔야 돼요.
토큰 이코노미를 플랫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피자를 사 먹고 싶어. 그러면 배달 토큰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동안 배달의 민족은 카드나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토큰 이코노미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토큰 경제를. 오로지 토큰만을 통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치킨을 사 먹기 위해서 토큰이 있어야 돼. 그럼 토큰은 채굴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맞죠? 2만 원어치를 샀어. 그럼 거래소에서 수요가 일어났어. 가치가 상승될 요인이 발생이 됐죠. 내가 2만 원어치 사가지고 만 원을 치킨값을 결제를 했어. 만 원어치 토큰입니다. 토큰을 받아서 이 치킨집은 플랫폼에다가 수수료로 한 20% 토큰으로 떼주고 배달기사한테 또 월간을 떼주겠죠. 다 토큰이에요. 그럼 배달기사나 이 치킨집 주인은 이걸 현금화하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또는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되죠? 거래소로 갔다가 팝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토큰의 유동성, 공급, 가치 똑같은 돈이라도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 것과 100만 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의 공급이 커지는 순간 유동성 공급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생태계가 커지는 거예요. 자, 플랫폼 그렇게 시작됐는데 점점 치킨집 말고 피자집 들어오고 떡볶이집 들어오고 순댓집 들어오고 내가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배달 기사도 많아져. 근데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 사용처와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내가 처음에 2만 원어치 토큰을 샀다가 만 원만 썼는데 만 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 원어치 토큰을. 만 원어치 토큰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예. 이게 프로토콜 경제예요. 블록체인이 얘기하는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경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장관이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프로토콜 경제로 가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플랫폼 성공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역대 제가 KOK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진짜 사기도 있었고요. 사기로 전락된 회사들도 많아요. 다 똑같이 비트코인만큼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메인넷을 개발을 할 것이다. 우리는 뭘 할 것이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죠. 현실화 만든 것은 KOK가 유일해요. 우리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만 우리 잘 사나요? 아니요. 우리 똑같이 돈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기회라는 게 왜 기회예요? 만일에 이 토큰 이코노미와 아무리 프로토콜 경제가 KOK 플랫폼에서 잘 준비되어 있고 현실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것이 MLM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마케팅으로 진행이 됐다면 우리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냥 소비자일 뿐이에요. 그냥 토큰 몇 개 갖고 그냥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MLM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행운아요. 모두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네트워크 얘기 나왔으니까. 네트워크 하면은 MLM, 다단계. 뭐 제가 아무리 플랫폼 사업이고 1인 기업이고 네트워크 비즈니스고 MLM 비즈니스고 이게 좋은 얘기 아무리 해봐야 상대는 그래서 다단계란 얘기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맞아 그래. 네가 아는 거하고 틀려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제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다단계잖아. 결국은 논쟁이 돼버려요. 그리고 상대는 답을 갖고서 나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다단계라면 인정하자고요. 그래. 네. 그래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단계는 어떤 다단계였어요? 다 팔아야 돼. 매출을 위해서 다단계 마케팅을 도입을 한 거예요. 내가 광고할 돈이 없고 광고를 하더라도 내 수소수가 내 화장품이 브랜드 메이킹이 안 되니까 선화수에 못 당하니까 광고비 들여가지고 망하느니 차라리 유통마진하고 광고비를 가지고 다단계로 납품을 하거나 내가 다단계로 풀겠다. 방판으로 풀겠다.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고 이론적 원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독소 조항과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만 돈을 벌게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매출을 일으켜야 돼. 매출 왜 내가 일으켜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거잖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 이론이. 근데 내가 팔아야 돼. 베팅해야 되고 사재기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5조예요. 5조밖에 안 됩니다. 시장이. 이 5조 시장을 수백 개의 방판과 네트워크 업체들이 지네가 채우라고. 아니 애터미가 아메이를 이긴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5조 시장에서 커지질 않는데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지. 새로운 시장의 수요 창출과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장의 파이가 안 커져요. 그리고 지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 근데 코로나로 반토막이 됐어. 아니 3분의 1 토막이 됐어요. 그나마 설 자리가 없어졌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KOK가 MLM 다단계로 진행을 하잖아요. 전 세계 2,000조, 3,000조 시장이에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여기에 MLM으로 진행하는 경쟁자 없는 유일한 회사예요. 도전자가 없어. 경쟁자가 없어. 시장의 파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날로 커져. 세계 최초이자 유일입니다. 게다가 뭘 팔지 않아. 치약, 칫솔, 화장품, 건강식품 먹어봐, 찍어봐, 발라봐. 이거 안 해도 돼. 이미 나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나보다 네가 더 잘 아는 거야. K 콘텐츠는 정보 전달.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토큰 마케팅, 코인 마케팅이 다 똑같으냐?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회사는 물류 네트워크와 똑같이 코인을 팔고 채굴기를 팔아야 돼요. 매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수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용어가 맞죠. 우리는 매출이라는 용어가 안 맞습니다. 매출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이익은 회사가 올리는 거고요. 우리는 정보 전달을 통해서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토큰 이코노미만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돈을 끌어들여야 돼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만 소개해서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네트워크 역사 80년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MLM 마케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매출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마케팅. 그런데 엄청난 돈을 벌어요.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이나 뭐 녹음한 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일단 우리 보상 구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채굴 보상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후원 보상, 등급 보상이 있죠. 이걸 가지고 마케팅 보상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채굴 보상만 하는 것은 나 홀로 투자자예요. 나 혼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참여해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권을 획득해서 내가 채굴 보상을 받는 거고, 이 마케팅 보상, 후원과 등급 보상은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 전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내가 역할을 한 거예요. 기여를 했죠. 플랫폼 확장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또 나한테 토큰 이코노미, 토큰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부를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내가 수당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세 번째가 뭐가 있죠? 호텔 수익이라는 게 있죠. 게임 수익. 네 번째가 시세 차익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저들이 플랫폼에 참여했을 때 KOK를 토큰으로 지급받는다고 했죠. 일부를 삼성 이상이 돼야 KOK를 거래소로 뺄 수 있습니다. 삼성 이하가 되신 분들 아니면 KOK로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트나 이더로 교환해서 거래소로 또 빼내죠. 자, 이제 돈을 벌려면 돈 버는 3대 원칙.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두 번째, 돈을 잘 굴려야 된다. 이것은 채굴 보상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후원 보상, 마케팅 보상까지 1번, 2번이 1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0.4달러. KOK당. US 달러를 받아서 콕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죠. 이것을 이쪽으로 빼고 나머지를 비트나 이더로 뺐을 때 이 두 놈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놈의 속성. 아까 비트와 금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것 똑같이 이놈들의 속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트나 이더는요 항상 이래요. 예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왜? 개미들의 노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혹시 왜 그런지는 아시나요? 기관이 참여했다고 해서 왜 변동성이 줄어들까? 한정이 되어 네? 한정이 되어 한정? 쓰는 게 한정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서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물론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으니까 더 그렇죠. 변동성이 작죠. 우리 개미들이 장에 트레이드라든가 사고 팔고 매도 매수를 할 때는 패닉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올라가면 그때 가서 추매를 하게 되고, 누가 큰 손이 던지면 더 떨어질까봐 내 것까지 팔아제끼고. 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기관들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투자자들의 돈이에요. 그 돈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딴 데서 가치가 투매가 들어와서 가치가 떨어지면 이걸 긁어 모아서 가격을 유지를 시켜요. 그것도 큰 놈들이 왔다 갔다. 그동안 기관들이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을 투자하고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거래소만 이용을 안 했어요. OTC 시장이라고, 장외 시장이라고 아시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거래소 가격이 너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를 했던 건데 이제
장내로 들어오는 시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과 볼륨이 굉장히 커져요. 비트의 변동성이 점점 줄지만 결과적으로 업다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라는 것은 맞다. 왜 우상향이 되느냐? 전 세계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금융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바뀌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제 정점은요, ETF예요. 캐나다 ETF가 그저께인가 승인이 났죠. 그래서 지금 비트가 계속 오른 거예요. 멜론은행 뭐 신문기사 말고도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SEC에서 승인이 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2004년도에 금이 상장지수 펀드 ETF가 승인이 났을 때 저같이 4배가 올랐어요. 금이. 실제로 금은요, 17만 톤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의 금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은 수십만 톤이 거래가 돼요. 숫자로. 비트코인도 똑같이 될 겁니다. ETF가 승인이 되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비트를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근데 비트를 많이 모을 만한 센 돈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네? 많으세요? 비트 하나 살려면 5천만 원이에요. 곧 1억 돼요. 방법이 있잖아요. 이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으로 벌어서 생돈이 아닌 수익을 가지고 비트를 모으면 되잖아요. 이더를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콕을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돈을 굴리는 방법입니다. 비트나 이더의 속성은 이런 변동성을 갖고 가는데 KOK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단이에요. 저점이 확보가 돼 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또 어떤 투자를 하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아니 기대는 언덕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해요. 얘는 올랐을 땐 좋지만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서 노심초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저점이 확보가 돼 있어요. 저점이 뭐예요? 플랫폼 가격. 이거는 꽃놀이패야. 양쪽에 양손에 떡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KOK 떡, 하나는 비트 떡. 그래서 이 저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자, 갔다가 많이 팔면은 0.5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팔면 0.3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맞죠? 이건 시장 가격이니까. 그런데 0.3으로 떨어진 걸 우리가 다시 사서 호텔을 사거나 플랫폼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득이야. 곧바로 최소한 0.4까지 가격 반등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저점이 확보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KOK를 빼가지고 언제 팔든지 간에 무조건 이익이다. 손해 나는 경우가 없다. 야, 이제 빵빵한 지원군 백이 하나 생기는 거야. 언제 팔아도 나는 손해가 없다. 맞죠? 네. 그런데 이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비트를 요만큼 모아놨는데 여기 올라갔어. 아우 행복해요. 내 자산의 가치가 커진 거야.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 이건 더 행복해요. 왜? 내 자산을 모을 기회가 생겼어요. 이놈을 팔아다가 이놈으로 교환해 놓으세요. 이건 언제 팔아도 이익이야.
이놈이 올라가면 내 자산의 가치가 크기가 올라갔는데 떨어지면은 쭉쭉쭉쭉 주워먹을 기쁜 소식이야. 떨어져도 기분 좋고 올라가도 기분 좋아. 이게 꽃놀이패예요. 예. 여기서 더 큰 놈이 걸려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놈이 많아야 돼. 이놈이. 그러려면은 삼성에 가셔야 돼. 진짜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건 돈 버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삼성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한 거. 머리 쓸 것도 없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전화하세요. 야, 전화해서 이게 KOK가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뭐 한국 뭐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요.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런데 왜 나한테 전달하는데 다단계구나. 이미 블록체인 나왔어요. 코인 나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단계예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2개가 다 나와버렸어. 됐어.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끝이에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하세요, 그냥.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나오고 핸드폰에 가나다라에 있는 명단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할 사람은 안 할 사람. 그냥 전화해서 나 KOK, 코플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니하고 같이 하고 싶다. 좋은 거니까 알려줄게. 근데 지금 내가 급해. 문자 인증 좀 불러줘. 인증 보러 갈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0만 원 보내. 정 없으면 내가 그냥 40만 원 정도는 일선 가기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명 문자 인증 받는 건 1시간 있는데 1시간.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아 진짜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1시간이면 일선 가요. 근데 상대는 5명은 다 몰라 내용을. 그러면 그 다음에 5명한테 찾아가든지 이런 스터디에 초대를 하든지 뭐 하겠죠. 이제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 후원을 받든지. 처음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거 안 돼. 그럼 패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패스. 2번째 사람은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어? 뭔가 흥미로운데? 그러면은 너 1,500불로 업그레이드 해. 자기 계정은 1,500불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누구한테 가서 보여줄 게 있어야 되니까. 300불짜리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사업을 하고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은 나는 1,500불. 야, 네가 지금 300불짜리인데 1,500불로 올리고 지금 당장 5명한테 전화해. 친구도 좋고 엄마도 좋고 딸내미도 좋고 누나도 좋고 5명한테 전화해. 나하고 똑같은 걸 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만 똑같이 하면은 2성. 요거는 3일이면 돼요. 3일이면. 너무 쉽죠? 네. 아닌가 보다. 해보기나 해봤어요? 해보세요. 돼요. 네. 5명 다 안 한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나는 씨를 뿌려놓은 거야. 타이밍이 안 맞을 뿐이지 언젠간 해요. 농부가 한여름에 떼약빛에서 왜 그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그 씨가 나중에 터져서 가을에
풍작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씨를 뿌린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5명 다 아니면 또 5명한테 하면 돼요. 단순 반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반복 학습이 돼야 돼요. 이것은 의식화라든가 어떤 희망, 고문, 희망의 노예가 아니라 블록체인 철학과 전통 산업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무지개 꽃길만 남아있느냐? 아니에요. 이 사업도 잘못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적 가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음 부르면 7% 나와. 괜찮지? 몇 달에 원금 뽑아. 그리고 네가 한 사람 달면은 그 사람 7%가 700만 원이 니한테도 올라와. 이건 뭐예요? 돈 넣고 돈 먹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는 유저의 확장이 아니고요. 이자 따먹게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우리로 인해서 잘못됩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15개. 회사는 사용처를 만들고 우리는 사용자를 만든다.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는 누가 올리느냐? 우리가 올린다. 사용자만 만듭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네.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죠. 그걸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려요. 한국의 1등 거래소가 어디죠? 뭐 서울 1등이라 그러니까 나도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죠? 그 1등에 곧 리스팅 됩니다. 그리고 세계 3위 거래소로 통칭되고 있는 OK땡땡, 2위 거래소로 통칭이 되고 있는 후땡땡, 전 세계 명실공히 1등 바이낸스. 우리 이거 그림이 아니고요. 이미 상장 심사를 다 통과를 했어요. 이 계단이라는 거 상장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네?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 세계 코인 중에서요. 이러한 빅메이저 거래소에 모두 상장 심사를 통과한 거 있으면 나오거라 그러세요. 아니 10대 메이저에 올라간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나오거라 그러세요.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 세계 1, 2, 3의 상장 심사를 다 통과를 했다. 왜 통과시켜줬을게요? 커뮤니티, 생태계, 기술력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컨텐츠 상품까지. 그리고 그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바로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은 토큰과 코인의 차이라고 간단히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은 자기 기술력이 없이 남의 기술력에다가 자기 코인을 얹어놓은 거예요. 즉 토큰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을 하려면 OS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게 안드로이드 또는 iOS예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OS 시스템을 내가 직접 갖고 있으면 그건 코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토큰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하는 것 중에 99.9%가 다 토큰입니다. 코인 마켓캡에 약 5,000종에 올라와 있어요. 5,000종의 코인이 올라와 있어요.
코인 마켓캡에 리스팅이 되려면요, 최소한 3개 거래소 정도의 리스팅이 돼야만이 코인 마켓캡에서 평균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순위를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개 허접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있고 아직 비상장된 코인도 있겠죠. 이런 건 코인 마켓캡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는 수만 또는 수십만의 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만의 코인 중에서 자체 기술력,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30개 안팎이에요. 그러면은 메인넷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네, 남의 집 새빵살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콕토콘을 송금할 때, 이더리움을 송금할 때 가스비라는 걸 내죠. 그게 기술료예요, 말하자면.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세를 내는 거예요, 껌껌이. 근데 이게 트래픽이 양이 많아지면 병목 형상 때문에 굉장히 가스비가 올라갑니다. 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엄청난 돈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서 컴퓨터 사양도 높아져야 되고 전기세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근데 내가 1비트를 채굴해서 지금 갖다 팔아봐야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채굴 원가가 최소한 7,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4천만 원 이익 보자고 그 짓을 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채굴해낸 비트코인이 쪼개져서 1억분의 1로 쪼개지거든요. 쪼개져서 어디로 송금, 트랜잭션이 될 때마다 나한테 트랜잭션 수수료가 들어가요. 채굴자한테. 즉 메인넷이 개발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더 재단에 내던 가스비가 우리의 수입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채굴은 5년까지만 존속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죠. 그럼 5년 뒤에는 뭘로 보상받나요? 이 가스비에 의한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보상을 받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신뢰가 쌓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건설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젊은 친구들로 인해서. 제가 20대, 30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리더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편애하신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 편애합니다. 사장님은 다단계 하시잖아요. 돈 넣고 돈 먹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학생 뭐 열심히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0대, 30대는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건 친구들입니다. PPT 자료 하나 작성하는데 밤을 새요. 위클리 아카데미에 올라와서 강의하는 내용이 틀려요. 지금까지 2030 세대를 가슴을 뛰게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단계 다짜만 나면 걔네들은 극혐이에요. 아빠, 엄마, 이모 다 당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돈이 있어야지. 자본력과 구매력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돈 없이도 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디지털 콘텐츠야. 걔네들은 2030은 이거 안 해도 디지털 콘텐츠 쓰고 모바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돈 없이 사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유저를 나의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 그들로부터 나한테 후원 소득이 들어온다. 이건 평생을 걸어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실 때는요. 여기에 평균 연령이 바뀌어야 돼요. 바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인성 다변증이 생기나 봐요. 1시간 반만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저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로 인해서 버는 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과거의 다단계. 여러분들의 매출에 의해서 내가 수당을 받는 구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 사업을 바르게 알리고 정도로 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요, 정말 부는 당연하고 명예를 줍니다. 저 처음에 시작할 때 돈 보고 시작했어요. 어떤 가치관, 사명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가 오는데 자연스럽게 사명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명예가 생깁니다. 다단계로 네트워크로 돈 벌었다고 다 명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단계에서 남의 피를 빨아가지고 돈 벌었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에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왜? 뭘 팔지 않아요. 한국을 알리는 사업이에요. 한국인이 만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K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이고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스토어를 대적하는 한국인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을 제대로 알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명분과 실리를 다 갖출 수 있고 누구한테 던져도 소개해도 알려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쭈삣거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럼 잘 알아먹도록 내가 잘 설명을 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학습만의 살길이다. 끊임없이 학습하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내가 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합니다. 자, 괜찮았어요? 네. 2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